자, 반갑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쯤이면 2학기가 시작이 됐을 텐데, 사실 뭐 저는 지금 방학 중이기는 해요. 저는 보통 이제 영상을 방학 때 만드니까. 근데 뭐 어쨌든 시작해 봅시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뭐 일단 사진이 크게 세 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인물, 그다음에 요 인물, 그다음에 요 문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혁명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 어떤 기존의 정권이나 정치 체제를 그 체제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서 그 정치 체제나 집권자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뭐 그런 거를 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걸 보면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야죠. 십자군 전쟁 이후로 귀족들 그리고 기사들의 권력이 약화가 됐었죠. 그리고 시민들과 왕이 서로 도와서 왕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왕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왕권이 강해진 요 시대를 절대왕정이라고 했었죠. 요 부분까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제가 앞서서 방학 때 올려드렸던 개요 영상에도 나오지만 시민혁명의 단계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국, 미국, 프랑스 이 나라들의 시민혁명의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동안 시민들이 왕과 서로 협조해서 왕이 왕권이 강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과 서로 협조 상태인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어쨌든 근데 이제는 시민들이 왕을 몰아내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 요게 바로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왕을 몰아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왕을 존재는 하게 하되 정치는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단계로 가장 먼저 시민혁명이 있었던 영국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치의 특징을 먼저 좀 보면 영국 정치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영국은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개혁을 거쳤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크리스트교 카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95개조 반박문. 그래서 면벌부의 판매를 비판하고, 그죠? 그래서 루터파, 그다음에 스위스의 예정설 주장했었던 칼뱅파,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더 이상 영국의 교회는 누굴 따르지 않는다?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왕을 따른다라고 하는 국교회 이런 새로운 종파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교회 종교 차원에서는 이렇게 물론 계속 기독교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고 왕을 따르는 국교회가 성립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왕권이 세단 얘기죠. 왕권이 굉장히 세다 이런 얘기고요. 왕권이 강화되어 있고요. 근데 영국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요.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새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왕권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도요. 의회를 존중해주는 의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회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요. 요게 이제 영국 정치의 세 가지 특징이자 전통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국교회가 성립되어 있고 왕권이 강한 상황이지만 왕권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도 의회를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명예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처음 나오는 건요. 명예혁명이 아니고 청교도 혁명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은 본래 이제 왕이 의회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걸 깨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사실은 우리가 앞전에 절대왕정의 상징적인 왕 중에 한 명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봤잖아요. 그 시대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거든요. 뭐 뭐야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 깨버리고 동인도에서 만들어서 막 식민지 개척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국교회 통일령 명령 내려서 국교회 확립하고 다 했었죠. 근데 그런 시대에도 의회는 존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할 때도 최소한 의회한테 허락을 구하고 한다는 거죠. 의회한테 물어보고 나 동인도 회사 세우려고 하는데
나 에스파냐랑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교회를 확립시키려고 하는데 통일령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의회한테 물어보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엘리자베스 1세 때 충분히 왕권이 강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왕이 이제 지멋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임스 1세 때 그리고 그 뒤이어 올라온 왕인 찰스 1세 때도 굉장히 이제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지멋대로 정치를 하는 전제 정치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 정치라고 하는 건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뭐 전체 제도를 이제 지배한다 이런 의미인데 왕 멋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 멋대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모자 쓴 이 인물이 제임스 1세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찰스 1세인데 이 두 왕이 연달아 올라오면서 이 두 왕 다 이제 충분히 왕권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몰라도 의회를 개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리를 굉장히 무시하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청교도가 조금 새롭죠. 퓨리턴이라고도 해요. 퓨리턴이라고도 하는데 청교도는 뒤이어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교도는 나오고 있지만 영국의 칼뱅주의 신교도예요. 칼뱅이라고 하면 스위스에서 활동했었던 종교개혁가죠. 근데 예정설 주장했었던. 근데 그 칼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칼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요. 프랑스로도 가고 네덜란드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칼뱅을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영국으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청교도들, 스위스에서 흘러들어온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스위스에 가본 적도 없지만 영국에서도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의회 의원들 중에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는 왕이니까 종파로 따지면 뭘 좋아하겠어요? 뭘 좋아하겠어? 국교회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교회는 교회가 왕을 따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의회에는 청교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칼뱅주의파들이. 그러니까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또 의회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이 주로 믿는 청교도를 탄압하기도 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제임스 1세 하면은 뭐 이런 책도 좀 유명하기는 해요. 이렇게 자유로운 군주권의 참된 법 이런 책도 좀 유명합니다. 먼쯤 볼만 하고요.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뭘 주장하는데 요거는 예측해 볼만 하실 것 같아요. 작년이란다. 1학기 때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절대왕정 때 이 왕들이 주장하는 게 있죠. 뭐였어요? 그렇죠. 왕권은 어디로부터 온다? 왕권 신수설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성경은 원래는 이제 히라버로 쓰여져 있어요. 히라버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라고 하죠. 어, 이스라엘인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표준 번역했던 게 또 제임스 1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긴 하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라고 해서 영어 표준 성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앞서서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지금 영국의 종교적인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일단 종교개혁 이후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영국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조그맣게는 어, 원래 카톨릭을 믿고 교황을 따르는 카톨릭 신자들이 적지만 조금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 종교개혁 이후로 영국 국교회를 믿고 왕을 따르는 교회를 믿는 그런 국교회 신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흘러들어온 청교도들과 그들에게 설득된 그런 청교도들, 칼뱅파 신자들이 있어요. 얘들이 이제 청교도들이에요. 얘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왕은 국교회 신자를 좋아하겠어요? 청교도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이쪽을 좋아하겠죠. 이쪽을. 그래서 얘들이 이제 교회가 교황을 벗어나서 왕의 통제를 받는 왕을 따르는 애들이니까 왕은 당연히 이쪽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이 청교도들 칼뱅파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일단 대립각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요 구분점을 지금 이 그림을 잘 봐두셔야 돼요. 왕은 국교회를 지지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의회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의회에 칼뱅파 신자들 즉 청교도들이 많았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왕이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가 연달아서 의회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우리 무시하지 마라. 우리의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의 권리는 지켜달라라고 하는 걸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당시의 왕이었었던 찰스 1세가 일단 이걸 알겠어 이렇게 승인해 주긴 하는데 정말 이 말투예요. 권리청원을 의회에서 딱 내서 저희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의회의 권리는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찰스 1세의 말투는 받아주긴 하는데 야 알았어 놓고 가. 짜증나게 놓고 가. 알았어. 딱 이 말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문서를 승인하고 서명을 해주긴 하는데 무시해버려요. 근데 요게 둘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왕은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기도 하고요. 의회에 많이들 믿고 있는 청교도를 무시하는 거기도 해요. 둘 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의회에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 동시에 청교도를 무시하는 거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의원이자 또 청교도를 믿는 사람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을 주도로 해서 청교도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몰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때가 영국 역사상은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왕이 없는 시대예요. 이 사람이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의회 의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열렬한 청교도 신자였어요. 정말 열렬한 청교도 신자였고요. 요 사람이 지배했던 시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없었던 시기다.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청교도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크로멜이 호국경이라는 거에 취임을 해서 독재 정치를 실시하는데 이게 말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정치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본인이 호국경으로 올라가서 마치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사실 왕은 의회 또 무시하고 그다음에 청교도 신자들도 탄압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의회 의원이자 뭐 청교도 신자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청교도 신자라는 거에 더 집중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청교도 골수 신자인 거야. 완전히 빠져 있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청교도적인 삶만이 유일하게 옳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모든 영국인들이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순진무결한 어떤 청교도 신자이길 바랬던 거지. 모든 사람들이 청교도적인 삶을 살길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막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얘기해요. 진짜 뭐 집에 요만큼의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되고 항상 성실하게 노동하고 항상 근검절약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쁜 옷 절대 사면 안 되고 정말 항상 검소한 옷, 뭐 예쁜 브로치, 뭐 예쁜 뭐 액세서리, 반지, 목걸이 절대 어디서, 그죠? 먹는 것도 내가 맛있는 거 화려하고 뭐 예쁜 음식 절대 무조건 그냥 가장 검소한 음식 이런 게 청교도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크로멜은 본인이 청교도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또 의회를 탄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청교도적인 금욕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여러분들 사실은 시험 끝나고 나면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막뭐 노래방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노래방을 가고 이런 게 사실 살면서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죠. 사실 노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근데 사실 살면서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청교도적인 삶을 모두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막 마라탕 먹으러 가고 막 영화관 보러 가고 막 노래방 가고 하면은 마라탕집, 영화관, 막 노래방을 선생님들이 뒤지고 다니는 거야. 노래방을 가! 막 이러면서. 그런 사회 모습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졸라 싫어하지. 이럴 바에야 왕정이 낫지. 최소한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때는 의회는 무시했지만 이렇게 일반인들이 조금 막 놀고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터치하고 이러지 않았거든. 근데 막 크로멜이 호국경이 되고 나서는 뭐 막 조금만 놀면은 어디서 막 이런 더러운 삶을 사냐고 막 욕하고 막 처벌하고 막 이러니까 이럴 바에야 왕정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발에 못 이겨서 국민적인 불만이 쏟아지게 돼요. 결국에는 크로멜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왕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크로멜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왕정이 복귀했는데요. 그때 이제 왕들이 찰스 2세, 제임스 2세 뭐 그래요. 근데 요때 돌아온 왕들도 다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지금 똑같은 왕은 아니에요. 어,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리고 여기까지 있고 그다음에 요때 이제 권리 청원을 받고 요때 이제 크로멜의 어, 청교도 혁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올라온 건 찰스 2세, 제임스 2세였어요. 왕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헷갈리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근데 어쨌든 요 돌아온 요 왕들이 다시 또 의회를 무시하는 전제 정치를 또 펼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의회 의원들은 왕을 한번 몰아내 본 사람들이잖아요. 청교도 혁명을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더 혁명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를 무시해? 우리 한 번 왕 들어 엎었었는데 우리를 또 무시해? 이러고 한 번 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명예혁명인데 이때는 왕들이 특별히 저항하지 않고 바로 물러나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제임스 2세 당시 왕이었었던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요. 아유 너무 낙서가. 낙서가 아니죠. 필기죠, 필기. 제임스 2세 이 사람이 제임스 2세예요. 이 머리 뽀글뽀글한. 이 사람을 몰아내고요.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있었던 오렌지궁 윌리엄과 그 부인에게 왕위 계승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구분이 안 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머리를 그냥 고데기를 좀 더 한 거 아니야? 여기 안에도 똑같이 생겼냐? 어쨌든 오렌지궁 윌리엄과 부인에게 왕위 계승을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총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와서 왕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회가 뭐라고 하냐면 의회는 지금 제임스 2세를 몰아낸 게 우리들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받아야 될 거예요? 지금 새롭게 왕으로 초청하는 오렌지궁 윌리엄이랑 그 부인한테 무슨 약속을 받아야 돼요? 의회를 무시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장전을 승인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그러면 영국의 왕을 시켜주겠다.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오렌지궁 윌리엄과 그 부인한테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승인하고 이걸 지켜라. 그러면 영국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왕이었었던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그래서 네덜란드 총독으로 있었던 오렌지궁 윌리엄과 그 부인이 이 조건을,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권리장전은 기존, 여기서 말하는 기존은 권리청원을 얘기하겠죠. 기존보다 더욱더 강화된 의회의 권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문서가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렌지궁 윌리엄이 권리장전을 받아들이고 영국의 왕으로 들어오면서 명예혁명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크로멜이 했던 게 청교도 혁명이고요. 그때는 이제 청교도에만 집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로멜이 쫓겨나고 다시 왕이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또 의회를 무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키죠. 그게 명예혁명이에요. 근데 명예혁명 때는 왕들이 더 저항하지 않고 빨리 물러나요. 그래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1689년에 쓰여진 권리장전이에요. 1689년에 권리장전이 쓰여지고요. 정확하게 300년 뒤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제가 태어나죠. 89년생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지? 어쨌든 1689년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쨌든 1689년에 권리장전이 쓰여지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큰 틀의 내용은 잡히시죠. 뭘 무시하지 마라?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의 권리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핵심 내용은 이래요.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의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까지도 의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죠. 국회 핵심이에요. 사회 시간에 작년에 배우지 않았나? 의회, 국회 핵심 권리는 뭐예요? 입법권이죠. 입법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다? 의회에게 있다. 왕이 만들고 싶은 법이 있어도 왕이 제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하지만 결정하는 건 어디다? 의회라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도 이렇게 했다고. 엘리자베스 때가 통일령을 했지만 그것도 의회 허락을 거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이 권리,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리, 이 권리가 의회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해두는 거죠. 그다음에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과세권도 여기 이제 과세권이에요. 과세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법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은 법에 의해서 걷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는 자유롭게 왕의 터치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장전을 작성을 했고요. 이걸 네덜란드 총독으로 있었던 오렌지궁 윌리엄이 받아들이면서 오렌지궁 윌리엄과 그 아내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계승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쭉 읽어 보시고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 의회를 무시했었고요. 청교도를 탄압했었고요. 그래서 의회가 의회 요구를 담은 권리청원을 제출했어서 왕이 이걸 승인했지만 무시했고요.
그리고 청계도 신도에 있었던 크로멜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해서 잠시 독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청교도적인 금욕주의 삶을 강요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커졌고요. 그래서 왕정이 다시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2세가 다시 의회를 무시하면서 의회가 명예혁명을 일으켰고 네덜란드공 윌리엄을 초청해서 권리장전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캡처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 정치를 보면요. 입헌군주제라는 게 확립이 돼요. 즉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헌 이게 설립자예요. 설립자라서 이렇게 헌자는 헌법 헌자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헌법이 서 있는 군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왕이죠, 왕. 왕인데 왕이 있지만 법도 있어서 왕도 법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의회가 정한 법을 왕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근데 입헌군주제의 핵심은 봐봐요. 왕도 법을 지켜야 된대. 근데 법을 왕이 만들어.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런데 왕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왕이 아니라 의회에서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의회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의회가 법을 만들었으면 이 의회가 만든 법을 왕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18세기 초가 되면은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서 행정을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가 시작이 되는데 내각 책임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영국은 내각 책임제로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내각 책임제를 통해서 영국 정치가 안정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도 내각 책임제인 국가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역사적 상식을 위해서도 내각 책임제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된다라는 의논이 계속 있어요.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내각 중심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토론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하고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요 시기 동안에도 몇 번의 이제 과정들이 있었어요.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시도된 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각 책임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일단 내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각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려면 정부의 관료와 의회 의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정부의 관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의 행정일을 보는 국가 공무원이면 다 관료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관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내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다 관료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공무원은 누가 있겠어요? 저요, 저. 학교 선생님들. 그죠? 학교 선생님들이 공무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관료예요, 관료. 그리고 의회 의원은 선거로 뽑혀서 의회에 참석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 즉,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정부가 뽑아서 쓰는 사람이면 공무원이고요.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사람이면 의회 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물론 이제 뭐 시장이나 대통령도 뽑긴 뽑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통의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뽑죠. 관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또 있고요. 의원들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쭉 정의만 읽으면 이래요.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인 총선에서 이긴 즉 더 많은 의원을 가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총리나 각부 장관 같은 최고의 관료 즉 내각을 겸직하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면 관료직도 포기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이긴 정당이 관료직까지도 차지하는 시스템을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각은 이런 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높은 공무원이 내각이에요. 그래서 왕 아래 혹은 대통령 아래 가장 높은 공무원이 총리, 그 다음에 무슨 부 장관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내각이에요. 그다음에 의회는 이렇게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의원들이 이 의회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의원들은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당을 구성하죠. 뭐 나는 A당, 나는 B당, 나는 C당 이런 식으로 이 당 안에는 여러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총선을 치러요. 총선을 치렀는데 A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당선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명인데 전체 국회의원을 100명을 뽑는데 여기가 70명, 여기가 30명, 여기가 20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20명은 너무 많구나.
20명, 10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전체 100명인데. 그럼 A당이 제일 지금 의원 수가 많죠. 그러면 얘가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당의 국회의원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즉 가장 많이 당선자가 나온 즉 이긴 정당이기 때문에 이 A당의 국회의원이 무슨 총리나 아니면 무슨 부 장관 이런 내각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제잖아요. 몇 년 뒤에 선거를 다시 치른단 말이야. 몇 년 뒤에 선거를 치렀어. 근데 만약에 A당이 졌어. 그러면 A당 국회의원은 원래는 A당이 이긴 정당이니까 내각직도 즉 관료직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선거에서 졌으면 내각 역할 관직도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내각 책임제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